네, 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인드라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 갔다 왔습니다. 네, 코로나는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그냥 감기예요. 네, 기침, 콧물. 그래서 목소리가 가라앉은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짧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 입은 구글 럼프 당선 확률 85%, 세계 최초 당선 확률 개념을 제안했죠, 인드라가. 그 다음부터 이제 골드만삭스인가부터 이 당선 확률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막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여론조사가 뭐 매주 뭐 이렇게 요동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548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여론조사 수치가 일정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 자유좌파 카운리가 뒤집기가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다. 선거 앞두고 2주차에서는 한 달은 몰라도 2주차 앞두고서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당선률 85%인데 럼프가 지금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올랐던 것은 아무래도 뭐죠? 하마스 수장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암살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것은 공화당, 자유우파 공화당 지지자나 중도층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그 중도층이라도 민주당, 자유좌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성향에서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어떤 카운리가 뚜렷하게 대안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어떤 그런 표들이 기권, 그렇다고 극우 럼프에게 표를 주는 건 아니지만 기권하는 양상을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는 히스패닉, 그러니까 라틴계, 히스패닉 하면은 싫어하니까 싫어할 수 있으니까 라틴계들이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들에서 오히려 좀 꺼려하는 게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라틴계라고 해서 다 무조건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 같지 않다. 그러한 것이 이제 미국 경제 체감 경기 이런 면도 적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이제 급속도로 주식 코인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게 그렇게 현재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계 최초 가서 성시기원, 누가 내 어머니냐는 목의 중심 사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성시죠. 성은 씨족, 부족을 의미하고, 엄마 성을 의미하고, 씨는 본관 개념이죠. 근데 이게 성씨에서 성이 어떤 목의 사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는 오해되는 여지가 많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남부에서는 목의 중심 사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마을 단위, 씨족도 아닌 그냥 그런 단위에서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성읍국가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분업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한 면에서 그 정도의 어떠한 수준이려면은 모계 쪽으로는 어렵고, 그보다는 징기스칸처럼 마을을 정복하다 보면, 왕건도 그랬잖아요. 고려가 창시할 때 수많은 호족들 딸들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호족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러면 거기서 난 애가 있을 텐데 누가 애인지 몰라요. 근데 왕은 다 왕씨로 했잖아요. 고려 왕씨는. 근데 이제 한참 지난 거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 애인지 모르니까 정말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몽골이나 이러한 유목민 사회가 항상 중앙상비군 체제가 아니거든요. 예, 대부분은 평상시에는 목축하거나 유목하거나 그냥 농사 짓거나 그러다가 필요하면 진집하는 양상이었어요. 예, 마을에서 넌 몇 명 나와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자신의 아들 너 어디 출신이야? 누구 집이냐? 그랬을 때 무슨 곰마을이다, 부여마을이다. 뭐 이랬을 때 그럼 너는 부여로 해라. 헷갈리니까. 예. 그렇게 했던 것이 다시 말해 성씨는 평민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귀족들이 쓰는 푸른 피의 입증이다. 그래서 인드라는 계속 강조했지만 중국의 역사만 그렇게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인드라가 창세기 문화론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로 굉장히 인드라가 역사 입증하는 데부터 따지잖아요. 수메르 역사도 그렇고 이집트 역사도 그렇고 한반도 역사도 그렇고 일본 역사도 그렇고 모든 그 역사에서 자신들이 자랑하는 어떤 그런 신화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검증의 대상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810년대 이전의 어떠한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그거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은나라가 있었다, 상나라가 있었다. 그거 자체는 고학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더라 정도는 받아들여요, 저도. 그러나 그런 나라가 고도로 발달했다. 그리고 무슨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가는 신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믿는다. 그리고 인도라가 강조했지만 주나라가 국력도 약했는데 어떻게 상나라를 엎을 수 있었느냐. 인도라 입장에서는 늘 강조했지만 그 상나라, 은나라가 스스로 망했다. 기후변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초원길이거든요. 초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은나라, 주나라 그쪽이 오늘 화북 지역이죠. 황하 문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쪽이 약간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초원길이 막히면서부터 비로소 서아시아에 가까운 비단길 주나라가 영향력을 갖췄고 곧바로 추지정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드라는 중국을 야만 국가라고 인드라가 강조하잖아요. 문자가 없었다 한마디로. 문자 각골문이다 이러는 게 돌에 새겨진 거지. 우리 삼국지대처럼 죽간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죽간이 없었다 이거예요. 책도 없었어요. 기원전 5세기 공자 노자 이런 시기가 다 똑같은 시기예요. 소크라테스 이런 시기. 인드라 생각에 붓다도 딱 그 시기인 걸로 알고 보는데 어쨌든 그 시기 기원전 5세기 딱 요 정도 시기서부터 비로소 역사책이 써지는 거예요. 역사책이 쓴다는 것은 주간도 있고 문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문자가 많이 사용했다는 게 그전에는 한자 자체가 숫자도 적었고 그 바깥을 몰랐던 거예요. 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바깥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동량으로 그랬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자는 공자가 만들었다. 상징적인 예죠. 공자가 다 만든 건 아니고 노자도 한자를 만들었겠죠. 하여튼 간에 그때 많이 개발했다. 주간도 개발하고 시장 경제가 최초로 중국에서 시작된 게 공자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씨가 그렇게 했고 특히 제나라의 제왕궁서부터 성씨의 개념이 성립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다 푸른 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족보가 항상 흡변하니까 누가 누구 쓰인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씨 혼란이 극단화됐다가 한나라 때야 비로소 오늘날 성씨 씨로 그냥 통합된 거죠. 예. 왜냐하면 유방이 알다시피 왈패 출신이에요. 오늘날 치면 깡패 출신 아닙니까? 근본이 없어요. 본인이 근본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근본 없는 유방이 천하를 제패했으니, 그렇죠? 게다가 그 이전에 서아시아로부터 바빌로니아 달력 때문에 음양론이다 뭐다 하는 각종 이론은 진나라가 영원 불면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나라 장악했던 그 지배층은 음양론을 막 복잡하게 만들듯이 성씨도 간단하게 그냥 다 우리 다 하향 평준화 시킨 거예요. 예, 평민도 다 성씨 가질 수 있다. 유씨도 그때 만든 거고. 예, 그 전에는 유방이 유씨였는지도 몰라요. 예. 이해가 되셨죠? 그냥 방이었지 성씨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력 잡은 다음에 성씨를 받았겠죠. 어쨌든 이게 유교 시스템, 유방이 유교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유교 시스템 하에서는 그 권력이 보장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 말 맞다나 왕을 공문으로 만든 거예요. 왕은 왕답게 해야 되고 뭐 신하답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이러한 것을 공자가 만든 거예요. 공자가 주나라 가래를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은 뭐 제사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 장례식 하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걸 가장 중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을 세운다. 이래가지고 공자가 딱 세운 거야. 네? 그래 놓고서 이거를 유교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성씨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진나라 같은 경우 30년에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푸른 피라고 여겨지는 귀족들이 항우 같은 천하라 항우 같은 애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너네 그냥 아예 푸른 피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유교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니까 한나라 때 주변 지도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푸른 피인데 뭐 주몽이다, 아래서 태어났다, 다 그렇잖아. 뭔가 인간이 아닌 인격신 개념이거든요. 그 인격신을 부정해버리니까 처음에 유교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도입되는데 처음에는 막 2차 돈의 순교처럼 반발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는 다 붓다다 이래버리니까 자신의 지배 명분이 없었던 거에서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힌두교에 흡수된 과거 브라만교에서 불교를 흡수한 그 다음에 그 드라비다 이론을 흡수해가지고 힌두교가 나왔거든요. 그래 너도 인정해줄게 딱 이런 거예요. 붓다도 신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살 이런 개념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윤회론인 거죠. 붓다는 윤회론을 부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윤회론의 기원을 인도하는 드라비다로 보는데 내가 아리안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드라비다 귀족들이 가르쳐가지고 드라비다인들이 싸웠는데 역이용해서 힌두교들이 지금 아리안이 왕인 것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로 난 끝나니까 그때서야 불교가 그 성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 가지죠. 하나는 이제 삼국지 시대에 중국에서 스스로 성씨 제도를 무너뜨렸다. 유교 시스템을 무너뜨렸죠. 조조, 유비, 송건이. 그러니까 논리가 개박살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왕조가 무너져도 그 시스템은 굴러가니까. 또 당시에 유학자들이 관료로서 유능했으니까
예, 그러한 면에서 좀 어려웠다. 근데 이제 삼국지 시대 말고 이제 당나라 때 비로소, 당나라 때 시스템이 거의 완비되거든요. 당나라가 불교도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관료적으로는 유교 시스템을 또 해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 인도라 볼 때는 이거를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다면은 당나라 때는 이 유교를 힌두교처럼 작용한 거예요. 유교를. 그리고 유교 안에 불교를 싹 넣은 거예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비로소 주변 나라에서도 받아들였고 성씨도 그때부터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통일신라 때부터 이걸 뭐 후기신라다 뭐 자위파시오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래도 우리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고 중요한 건 그냥 통일신라다. 그 박노자의 스승 러시아 역사학자 미하일 박은 통일신라 때부터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다. 저는 그냥 통일신라서부터 고려 이렇게 잡는데 그런 그렇게 근거를 잡는 통일신라서부터 왜 고려초냐. 왜냐하면은 성씨가 비로소 통일신라 때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호남의 성씨들 있지 않아요? 그 성들이 다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 오늘날 대부분의 성씨는 한국의 성씨들은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초, 그 다음에 그 몽골 지배기, 이때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선초에도 만들어졌겠죠. 이때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중시조 같은 개념은 그냥 관직부여라 해서 시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의 일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만든 거야. 그저 예를 들면 김씨를 얘기한다면 고려시대까지만 김씨가 아니라 금씨였어요. 금씨. 그냥 다 투쳐서 신라금씨였어. 신라금씨. 경조금씨, 신라금씨예요. 신라금씨. 근데 이제 고려 말기로 오면서 몽골 침입기 때 새롭게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하나씩 나는 백제 후예다. 백제 김씨. 예를 들면 저 일본의 오이치 뭐 그런 애들처럼 그냥 역사 날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세월이 어느 시절인데 그걸 다 알 일이 있거든요. 지금같이 기록이 아주 막 기록하는 것도 뭐 주간이든 뭐든 뭐가 있어야 있잖아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빨리빨리론, 세계 최초 가설이죠. 인도란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론이 아니라 지구 건조화론이다. 인도라 생각에는 지구 온난화론이 이렇게 인기가 이렇게 덜한 이유는 온난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는 본능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게 뭐 어때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은. 근데 만일에 지구 건조하다 라면 사람들 반응이 다를 거다. 뭐냐면 사막이 되는 거야? 다른 거거든요. 사막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막.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날의 온도를 정상 온도라고 봤을 때 그 기후사적으로 쭉 보면 지금보다 왕창 빙하기 때처럼 왕창 춥거나 혹은 지금보다 기후가 덥거나, 그러니까 춥거나 덥거나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만큼 지구 대기가 격렬하게, 해류가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오늘날에 벌써 그런 얘기 있죠. 예나 지금이나 엘니노, 라니냐 현상이 있지만 지구 온도가 매우 낮거나 매우 높거나 했을 때는 불순한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엘니노 현상이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한쪽에서는 막 홍수가 엄청나게 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있다는 얘기죠. 대가뭄. 그 대가뭄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인류 문명이 갑자기 싹 다 망하는 그런 시기가 정말로 있었어요. 인드라가 창세기 문화론에서 얘기했듯이 수메르, 아카드, 뭐 이집트, 뭐 인도, 이란, 뭐 이쪽에 애들이 싹 다 갑자기 다 한 100~200년씩 멈추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었다는 거죠. 네. 지구 건조라는 한마디로 사막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은 역설적에도 이런 사막화가 되는 시점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했다. 그전에는 흩어서 살았죠. 날씨 나쁘지 않으니까 흩어져서 살아도 다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주변이 사막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나 바다로 모이게 되죠. 예. 그게 게페클리 테페일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수메르 아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집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중국 예를 들어볼게요. 북중국에서 오늘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요하 문명, 요하 문명, 문명까지는 아니고 요하 문화, 요하 문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강이주잖아, 강이주. 나일강, 뭐 유프라테스강. 난 이런 개념, 강의의 개념이 주는 어떤 착시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적으로는 사막화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대다수 문명은 주변에 사막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막을 피해서 인류가 모였다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사막화를 피해서 오다 보니까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어떤 식으로든 머리를 써가지고 식량 증대를 했고 그것이 농업의 발달, 1차 산업혁명, 농업의 혁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자 보세요. 치펑이 내몽골에 있어요. 내몽골에 있어요. 치펑, 뭐 척펑, 치펑, 내몽골에 있어요. 그 내몽골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몽골과 오늘날 거란족이라고 얘기해요. 거란족부터 얘기해요. 거란족 이전에 뭐 선비, 오한족 이렇게 불렸고 그 전에는 뭐 동호족이라고 해요. 동호족 이렇게 불렸어요. 이 동호족은 오늘날 대체적으로 몽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치펑시가 중요해요. 치펑시가 거기에 지금 요하 문명 대부분이 발굴된 건데 뭐 기원전 8000년서부터 기후변화 속에 보면 8000년부터 이렇게 더워지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한 문화가 형성됐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기후변화를 무시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냉대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냉대 건조기후. 냉대 건조기후가 오히려 문명을 촉진시켰다. 인류 이주에서 정말 추우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멀리 날씨 추운데 움직이면 얼어 죽잖아요. 잠자리가 불편한데. 따뜻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데 왜 움직여요? 따뜻해지면 살기 좋은데 거기가 날씨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로 그 지역 내에서 더 좋은 날씨로 옮겼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가령 기원전 8000년인가 5000년까지 사하라 사막은 숲이었거나 초원이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사막화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치펑 지역이 무언가 지금과 다른, 지금이야 황량한 그냥 사막 같은 데지만 기후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냉대 수변 기후, 유럽인의 피부하고 냉대 건조 기후와의 그 차이는, 유럽인이 건성 피부고 한국인은 지성 피부다. 한마디로 하루라도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에 떡지는 피부가 지성 피부예요. 이것은 겨울을 대비하면, 겨울에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거에 막기 위해서 피부에 물수건을 넣은 게 지성 피부인 거예요. 그래서 개기름이 번지르르 한 거죠. 대신에 이 지성 피부는 동양인에서 보듯 노화가 진행이 더디다. 근데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막 10대 때 막 인형처럼 아픈, 그냥 뽀얗고 그냥 고운데 갑자기 20대 후반부터 폭삭 늙어버리는 게 건성 피부다. EDAR인가? 이 유전자도 머리카락 굵기도 마찬가지다. 뭐 G 실험을 했는데 빛을 쐬니까 머리카락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그때 중요한 건 열이 나면 그 대기도, 습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 실험을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EDRA도 이거 냉대 수변 기후와 냉대 건조 기후와 연관이 있다. 그러면 유럽인이 땀샘이 많아졌나? 땀샘이 많아지는 건 지성 피부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그리고 인류를 먼저 생각해보다. 그러니까 막 이런 자위 파시오, 뭐 투르크주의, 뭐 러시아주의, 유라시아주의, 뭐 무슨 게르만주의, 한국의 무슨 환빠주의, 일본 그런 애들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적으로 접근한다면은 한반도 생태계를 먼저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나무는, 특히 한국 소나무는 이 냉대 건조 기후에 가장 잘 적응을 잘한 나무가 소나무다. 한국인이 상징으로 삼을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 왕조가 소나무로만 궁궐을 짓는 이유가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때요? 거기는 냉대 수변 기후,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거기는 삼나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한국의 주택, 일본의 저택과도 연결해서 막 무슨 인들아가 싫어하는 애가 있거든요. 무슨 유모씨라고 맨날 무슨 나의 문화 개사기 뭐 이런 거나 쓰면서 하는, 그다음 뭐 한국의 정원이 자연미를 강조하고 뭐 일본의 인공미를 강조하고 뭐 난 그런 게 자체가 난 싫어요. 본질을 회피한 비읍시의 지랄이다. 이게 한국 지금 자위 파시오 이 문화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해서 한국 온돌 역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온돌 역사가 뭡니까? 그냥 냉대 건조 기후에 적합한 구조가 한국 초가집이고 온돌 시스템인 거예요. 반면에 일본의 다다미만 보세요. 다다미방. 그거는 비만이 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비가 많이 오니까 삼나무로 만든 다다미방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렇다. 돼지도 만주가 원료인데, 특히 만주라고 하지 말고 이쪽인데, 하얼빈 같은 데인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돼지가 왜 청결하냐. 우리가 돼지 더럽다 하는데 실제로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돼지가 왜 깨끗한 걸 좋아합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멧돼지든 돼지든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피부가 갈라지거든. 네? 한국인이나 돼지나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빨리빨리 문화를 계속 인드라가 좀 쓰겠지만, 일단은 얼핏 생각하면은 날씨가 그러니까 남유럽과 북유럽을, 중국부 유럽을 비교하면 걸음소리부터 좀 남유럽은 좀 느릿하게 걸어가고 북쪽으로 갈수록 빠르거든요. 추우니까. 그리고 말도 간결하게 얘기해요. 영어나 독일어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북유럽어나 보면 요것만 간단히 짧아요. 근데 대신 반면에 어떻습니까? 스페인, 남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같은 데 가면 말이 굉장히 많아요. 길고. 그게 음식 문화도 더 화려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것을 수메르 아카드 문명 때부터 찾아야 된다. 네. 문명은 바로 이러한 어떤 냉대든 열대든 고온지대, 그러니까 이 건조기후세부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 식물에서도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의 유전자 변이를 보면 건조 지역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 네? 옥수수, 파인애플, 선인장 이런 게 이제 대표 산물인데 이런 게 특이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과 선인장이라는 이쪽 유전자 변이의 특징은 이거를 시간에 반응하는 걸로 했다 이거죠. 옥수수는 공간 개념이라면 파인애플과 선인장은 시간 개념으로 이것들을 분할했다. 그러한 것이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중요했던 것은 차라리 그러니까 전 나일강을 공간적 개념으로 보고 이집트를, 수메르 아카드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왜 같이 홍수가 나는데 왜 수메르 아카드는 세계 최초로 먼저 달력을 만들었나? 일기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예. 나일강은 홍수가 나더라도 항상 일정했어요. 오히려 홍수가 혜택이었단 말이에요. 예. 반면에 수메르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한강과 비슷해요. 예. 겨울에 갑자기 그냥 홍수가 확 닥치는 거예요. 예. 급류가 확 내려와. 집중호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바로 거기서 인류가 어떻게 극복하지 이거를, 이 문제를. 여기서 인류 문명이 수메르 아카드가 세계 최초 문명에서 여기서 시장 경제가 출발했다. 이런 점을 내가 강조드리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산이나 바다로 간다. 더우면 서늘한 지역으로 가요. 인류 이주를 보면요, 왜 산으로 가나?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서늘하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름에 휴가를 어디로 가요? 산기슭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는 족속도 있겠지만 산으로 간다. 서늘하니까. 임산배수, 산의 뒤가, 산 좋고 물 좋다. 산이 배후에 있고 앞에 강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흥미롭게도 그 추펑시나 하얼빈이나 한반도나 일본을 보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구조다. 마찬가지로 수메르도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인드라 강조했던 게페클리 그쪽에는 타우로스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 최초 문화라고 하는 동유럽의 문화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오늘날 발칸반도 같은 데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발칸반도 있는 데가 아기자기해요.
예, 그런 것들, 뭐 알프스도 그렇고 다 그러한 조건들, 예? 그런 것들이 인류가 살기 좋다, 이렇게 된 거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기가 심해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서 고맙습니다. 예, 마음을 열고 자세 갖추고 수행합니다. 맞아세. 예,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예, 행복하세요. 건부행. 그 다음에 예분하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웅지마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